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지만 도를 지나친 욕심과 그 속마음과 본성을 숨기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얼마 전 파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털어내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릴 적에 온 가족이 이민 생활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한국을 돌아오게 되면서 친구도 많이 없어 어디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는데 우연찮게 자기의 사연을 공유하는 이곳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도 한번 보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아서 떠난 이민이 아니에요. IMF 이후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힘들어진 상황에 더 이상 한국 땅에 발붙여 살만한 곳이 없어서 도망치듯 떠난 이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네요. 가족 중에 그 누구보다 고생한 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나마 요리를 잘 하시는 편이라서 말도 안 통하는 타국 땅에서 그래도 장사를 크게 하고 있는 한식당에 취직을 하셔서 저희 가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고모께서 미국에 이미 오래전에 먼저 넘어가셔서 자리를 잡고 계셨는데 당시 혼자 지내시던 고모가 집에 빈 방을 내어주시면서 미국에 정착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아오신 아버지가 미국에서 할 만한 일이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영어를 할 줄 아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근처 교민들의 가게에서 일당 받으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다니시던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회사에서 나름 부장님 소리 들으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그 시절 생각을 하면서 몸쓰는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자격지심도 생겼는지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주신 고마우신 분들과 자주 다퉈서 일을 그만두는 건 부지기수였고 나중 가서는 일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매일 술만 드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나이가 워낙 어릴 때라서 제가 학교 끝나는 시간부터는 보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역할을 자처하시고 대신에 어머니가 매일같이 일하러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어머니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아버지는 몰래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나중 가서는 우리 가족의 정착 자금과 제 대학 공부를 위해 어머니께서 따로 모아놓은 돈에까지 손을 대시면서 10년 가까이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돈을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리셨어요. 그 어떤 힘든 일이던 간에 꿋꿋이 참아오신 강인하신 어머니도 그 상황만큼은 견뎌내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하신 건 처음 봤어요. 어떻게든 저 하나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고 모자람 없이 키우고 싶으시다던 어머니는 그날 모든 걸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오열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가 미국에서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음날 어머니는 편지 한 장만 남기시고 혼자 한국으로 떠나셨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있을 때 잘하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파혼한 제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또한 그랬어요. 어머니가 혼자 야반도주를 하시고 나서야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손에 닿는 대로 다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으니 벌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모까지 미국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시면서 저희는 고모 집에서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 목표하던 대학이 있었지만 아무리 장학금을 받아도 생활비까지는 제가 충당할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재주가 있는지 제가 요리를 곧 잘하는 편이라서 도심지에 있는 나름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약이 없는 이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제가 둘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10년 정도만 모으면 아버지와 제가 둘이 살만한 작은 집 정도는 하나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원래는 어머니가 모았던 돈이 있었다면 진작에 샀을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돈을 다 날려먹었으니 고모 집에서 나온 이후로는
한 달에 100만 원이 가까운 돈을 내면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월세로 내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어깨너머로 요리도 배우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돈을 모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게 된 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돈을 보는 게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던 언젠가였습니다. 평소처럼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따금씩 새벽까지 일하시는 게 있으셔서 아침이 돼서야 들어오시려나 보다 하고 대충 넘겼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전화기도 꺼져 있고 어디서 뭘 하시는지 걱정이 돼서 그날은 출근까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있던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만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고요. 수중에 돈도 얼마 없었는데 탈탈 긁어모아 보석금을 내고 아버지를 빼내왔어요. 아버지는 술이 아직도 깨지 않으셨는지 제가 운전하는 차 옆에서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짜고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울고 계시니 왜 그러시냐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기어이 여태까지 아버지가 모은 돈과 제가 졸업 후에 대학교도 포기하고 모아놓은 돈에 또다시 손을 대신 거였어요. 같이 일하시던 분하고 잠깐 놀러 갔다던데 조금씩 돈을 잃기 시작하니 본전 생각이 나서 한 번만 더 하다가 통장에 있는 돈까지 손을 대신 거였어요. 막상 저희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는데 그때가 되니 어머니 기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신 차린 듯 보였지만 태생부터 구제불능이었던 아버지였던 거예요. 차라리 어머니가 저를 혼자 남겨두지 않고 같이 데리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와는 한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아는 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했더니 제 손에 7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가 혼자 지낼 수 있게 한 달치 월세를 미리 내놓고 또 나머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허튼 데 쓰지 말라는 편지만 남겨두고 남은 돈으로는 비행기표를 사서 저도 혼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반나절이 넘게 걸리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울었다가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한 마음 때문에 웃었다를 반복했어요. 누가 보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봤을 수도 있었을 정도로 정신없는 비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제 과거 이야기가 너무 길었네요.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으로 보증금 200에 월세 30만 원짜리 허름한 방에서 혼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자신이 있었지만 학위가 없는 저를 써줄 만한 영어 학원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배운 게 요리이다 보니 그걸 가지고 금세 취직을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요리하는 사람들이 박봉이기는 한데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그래도 저 하나 입에 풀칠하고 사는 데는 모자람 없이 넉넉한 돈이었어요. 출퇴근하는데 드는 대중교통비만 제외하면 식사는 일터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다행히 돈 들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허름한 월세방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당장 이 집보다 싼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어요. 박봉인데다가 정신없이 바쁜 직장 생활이었지만 언젠가는 저도 적당한 아파트 한 채 얻어서 아버지처럼 가족들 고생만 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를 많이 아껴주고 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제게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루는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보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를 않는데
같은 번호로 수도 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문자로 제 이름을 들먹이며 어머니 일로 전화를 드렸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이미 10년 가까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냈는데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아내서 사기를 치려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또 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니 그 문자를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몇 시간 정도 혼자 고민하다가 무슨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자는 심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 또래 정도로 생각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는 자기를 어머니와 꽤 오래 같은 식당 홀에서 서빙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방에서 일을 하셨는데 일터에서 만난 두 사람이지만 어머니께서 제 또래인 그를 보고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고 나서 곧바로 금전을 요구할까 싶어 많이 걱정했는데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 주소를 받아 그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걱정이 되면서도 어머니가 어떻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 아니면 정말 금품을 노린 신종 사기 수법인가 하는 등등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기쁨과 많이 아프시다는 말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합실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와 만났어요. 평범하고 무난한 인상이라 그런지 이 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다는 병실에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그냥 그 길로 저는 돌아가 버리면 되는 상황이고 병원 안에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위험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를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주절주절 여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를 찾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겨우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찾아가 볼까도 고민 많이 했었다 하면서요. 금세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실에 도착했고 저는 그날 어머니와 1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암이 이미 전신으로 퍼져서 손쓸 방도가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두고 온 마음의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계셨다고 해요. 돈을 어느 정도 모아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가 돼서야 저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정이 되기도 전에 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슬퍼하셨습니다. 암이 발견되고 나서 어머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때가 돼서 가기 전에 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제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잘 계시는지 따위는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순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께 해주신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는 이 청년에게 부탁해서 저의 행방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부탁을 멋지게 수행해낸 거고요. 어머니는 이제 제 얼굴 한 번 보고 그렇게 떠난 걸 제게 사과도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편하게 갈 수 있겠다고 웃으셨어요. 어머니께 이제 다시 만났는데 벌써 가실 생각만 하시냐고 제가 일을 관둬서라도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릴 테니 포기 말고 치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말한 대로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버린 상황인데 당연히 더 나아질 일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치료를 워낙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찾아온 게 저를 찾아준 거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말해줬어요. 옆에서 이렇게 간호해준다고 해서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좋은 곳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동안 못 해드렸던 일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어머니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치료가 워낙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저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병원에서만 지내고 싶지도 않으시다고
병원비며 약값이며 치료비도 너무 부담이 되고 말한 대로 남은 시간을 우리끼리 행복하게 보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도 강하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했고 저도 언제까지 일을 쉬면서 어머니 간호를 하기에 제가 가진 게 너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와 퇴원수속을 밟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는 곳에서도 차로 불과 3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살고 계셨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생각에 저도 제가 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후회가 컸습니다. 빌라 2층에 거주하셨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마저도 힘에 부처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준 그는 기꺼이 같이 일을 나가지 않으면서도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하면서 저랑 어머니가 여기저기 같이 놀러다니고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무리 같이 일하면서 친분이 있었다고 해도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와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하면서 그를 보면 제 생각이 많이 났고 어머니 눈에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 또 어디 있겠냐며 저희가 연인이 된 사실을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짧고도 긴 4개월이 지나갔고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많이 행복하셨다고 든든한 짝이 생긴 걸 두 눈으로 보고 가니 안심이 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다시 어머니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곁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주었기에 이겨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거액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빌라도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니를 떠나보냄과 동시에 제가 꿈꾸던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손에 넣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미국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같이 나눠줄 줄 알았던 아버지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남겨놓은 보험금이 있지 않겠냐며 다 알고 왔다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더군요. 반평생을 부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질 자격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게 남자친구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가족들 고생시킨 사람이라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내칠 수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아버지에게 돈 한 푼도 주면 안 된다고 저에게 단단히 말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행복을 위해서 남겨준 것이지 또다시 아버지에게 빼앗기라고 준 돈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독하게도 오래되었던 아버지와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도와준 게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제가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일찍 찾았더라면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든든한 남자친구였지만 요 몇 달간 제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걸 도와준다고 그나마 다니고 있던 식당에서 해고까지 당하는 바람에 마땅한 직장도 없는 사람이었으니 당장 아무런 벌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랑감으로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도 있으니 신혼집 걱정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직장을 구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가지고 체인점 형식의 식당을 하나 오픈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어쨌든 접객을 해본 경험도 있고 저도 요리가 본업이다 보니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제가 출근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 남자친구는 가게 자리와 어떤 체인점을 오픈할지 알아보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이 남자의 시커먼 속내를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너머로 집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와 있나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자친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같이 계시더군요. 결혼을 약속하긴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도 없는데 저희 집까지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온 이유가 뭔지 참 궁금했어요. 어머님에게 인사를 시키기엔 장소가 제가 사는 집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꺼내시는 말을 듣고 그 속셈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 집이 아무리 방이 2개라지만 3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지 않냐고 하셨어요. 제 이름이 뭔지, 제가 당신 아들과 결혼할 여자라는 사실도 묻기 전에 다짜고자 말이죠. 그러고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보험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집을 팔고 그 돈을 합쳐가지고 30평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 돈은 결혼 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쓰려고 해서 못 쓴다고 어머님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의견에 반대를 해준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어머님이 왜 우리 집까지 와서 저러고 있는지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사람이 산다는 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울 필요는 없으니 못 알아들은 척 아직 남자친구와는 자녀 계획은 따로 없고 둘이서 살기엔 교통도 그렇고 이만한 집이 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여간내기가 아니셨어요. 자기가 한 말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좀 보라며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저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니 남자친구가 그걸 눈치채고는 둘 사이에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온 자리인데 2사람 다 서로 날 세울 필요 없다고 하고는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가게 자리도 수배가 끝났고 요즘 유행하는 치킨집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평소였으면 잘 되었다고 축하할 일이었겠지만 그렇게 썩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저와 어머님을 뜯어말리면서 덧붙인 말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말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말고를 떠나서 셋이 산다고 하시는 저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곧바로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고 말하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어머니도 같이 함께 산다는 말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전에도 한 적 없지 않냐 했더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냐는 뻔뻔한 대답을 하네요. 어떻게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어차피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자기 엄마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한 배려랍시고 한다는 말이 어차피 치킨집은 닭만 튀기면 되는 거니 제가 딱히 주방에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튀기는 거야 아무나 해도 되는 거고 저보고는 앞으로 일할 필요 없이 집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와이프 일 안 시키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남자 흔치 않다며 저보고 복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어머니도 혼자 집에서 외로우실 테고 여태껏 어렵게 살아오느라 외식도 제대로 못 해보셨는데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니 집에서 이것저것 못 드셔본 음식들을 어머님께 요리해주면 딱 되겠다며 싱글벙글 저를 자기 어머니 수발들게 만들려는 식모계획을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나를 지켜주러 결혼하려던 거 아니었느냐 따졌더니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고 뭐냐고 오히려 저에게 따져묻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 돈 고스란히 물려받게 지켜준 게 누구냐면서요. 자기가 저와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건 저를 지켜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좋은 며느리감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말하는 그 좋은 며느리라는 조건이 말입니다. 아버지와는 절연했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외톨이이자 시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제깍제깍 만들어다 바칠 수 있는 요리사. 어머니가 물려주신 좁아터진 빌라 하나와 얼마의 보험금이지만
갑자기 목돈이 생긴 벼락부자의 자기 없이는 혼자서 멘탈 관리조차 힘든 심약한 인간. 그게 남자친구가 말하는 좋은 며느리감의 조건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많이 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을 결정하고 어머님까지 집에 모시고 온 걸 보니 이미 두 사람은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는 건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당신 덕분에 어머니와 재회도 하고 좋은 추억을 쌓은 건 평생에 걸쳐 감사할 일이지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한마디 없이 결정되는 일이 이게 마지막은 아닐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목숨값으로 가게 열어서 평생 당신 어머니 수발 들며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몰래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저에게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천혜고아를 며느리로 받아주는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파혼 이야기와 어머님이 저를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이 하는 말에 남자친구 얼굴만 벌개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저에게 못할 짓을 했어도 적어도 이 상황에서 어머님과 함께 사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고만 했다면 저는 끝까지 파혼을 밀고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도 다시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고작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도와줬으니 자기가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게를 열 수 있게 보험금의 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아니었으면 제 수중에 있지도 않을 돈이었으니 자기한테도 어느 정도 공이 있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여태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내가 믿고 있던 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호락호락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직장도 없이 어머니랑 사는 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았는지 자기만 살겠다고 어머니와 합가 이야기는 없는 일로 할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며 울며불며 들러붙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대답은 싫다였습니다. 이미 그동안 쌓인 신뢰와 믿음을 일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린 당신 책임이라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만큼 당신도 사람 잘못 봤다고. 나는 절대 좋은 며느리감이 아니니 조건에 맞는 사람 찾아보라고 하고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시시하게도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니 남자친구도 답이 안 나온다는 판단을 했는지 더 이상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행복할 일만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저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세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마치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 생각은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보험금을 뺏어가지 못하게 막아준 것도 남자친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 돈을 들였다면 자기 몫이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비약이 너무 심할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치료를 포기하라고 제안한 것도 혹시 병원비로 나갈 돈 때문에 보험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뼛속까지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헤어진 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덕분에 어머니와의 좋은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니 당분간은 그 추억을 발판 삼아 그 어떤 힘든 상황도 행복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이겨내려고 해요. 부디 저한테 제가 찾은 행복한 미래가 찾아올 수 있게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